그리고 오늘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주도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한가인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건 저로 답을 못 내린 질문이라서 네. 발제만 하고 전 입을 다물려고 해요. 들어보려고요. 예. 네, 어쨌든 시작해 그래서 주세요. 발제만 해보겠습니다. 전 정의 중이기 때문에 일단 정의를 내리자면 현대사회는 이제 그냥 오늘날의 사회예요. 그래서 굳이 한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사회를 뜻하고요. 그리고 정부 주도란 정부는 우리가 생각한 정부 맞는데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포함한 통치기구 그런 해서 정부 주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것을 뜻하고요. 네. 그리고 교육은 뭐 지식과 기술 따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 커리큘럼은 뭐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 그리고 필요는 이제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래서 사실 이걸 의무교육이라고 저는 약간 이해를 했어요. 약간 공교육, 의무교육. 예. 네. 의무교육. 예, 네. 그래서 의무교육의 역사를 조금 그냥 가져갔는데 의무교육은 생각해 의무교육이 되게 사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고 좀 대다수가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 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초의 의무교육을 도입한 문명이 1428년도 아스텍 트리플 알리안스 여기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실질적으로 뭐 하나의 문명이었던 거고 루터가 한번 이런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커리큘럼이 생긴 건 아니고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건 1763년에 프러시아가 했던 건데 그 시기가 마침 딱 산업혁명 시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무교육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인문학적 가치라기보다는 노동자와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약간 경제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유고 아무튼 그게 옳던 그르던 간에 그때 중요했던 기능은 이제 읽기, 쓰기, 산술 능력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무교육이 중심적으로 진행됐다고 하고요. 사실 그건 현재까지 이어서 와서 국영수라는 과목이 만들어졌죠. 근데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양성,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등이 중요시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것을 기르지 못하는 기존 정부 주도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비판적 시선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의무교육에 대한 비판 근거들은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가져온 건데 자식을 학교에 보내거나 자신이 학교에 가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것, 역사적으로 의무교육이 이타주의에 기반해 있지 않다는 것, 의무교육이 비공식적으로 권위주의를 가르친다는 것, 아이가 가지는 다양한 성장 가능성이 획일화된 구조가 지탱할 수 없다는 관점, 순종적인 노동자와 소비자를 만들기 위한 의무교육의 역사적 목적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의무교육, 정부주도 교육 커리큘럼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시선이 있고요. 대다수의 생각은 의무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약간 반대된 의견을 많이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리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가치들이 나오면 그 가치를 길러주기 위해 정부주도 교육 커리큘럼이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더 중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최종적인 질문이었던 현대사회에서 정부주도 교육 커리큘럼은 반드시 요구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할 거리를 되게 잘해서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먼저 112 되게 중요해요. 현대사회 살아남기 위해 교육대의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부터 우리가 확실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부분이라든가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재윤이는 뭔가 같아요? 저는 일단 현대 사회라고 하면은 뭔가 과거에 비해서 뭔가 억압적이고 뭔가 그런 뭔가 주입적인 그런 문화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뭔가 딱 주어주고 이걸 해라는 문화보다는 뭔가 자유로운 사고를 기반으로 해갖고 그거를 자유롭게 상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영수를 딱 주어주면 이 문제 풀고 답을 내 이게 아니라 이게 뭐 비문학 지문이었으면 이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 분야 중에서 분석을 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답은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를 통해서 그러한 거를 통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너무 막 그렇게 목적의식을 주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로운 그런 학생을 만드는 게
교육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게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거죠. 답을 정해진 답을 활용하는 것, 정해진 답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또 반복적인 학습 일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을 기르는 거죠. 네, 그런 방법 같은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혹시 교육대를 같이 그 방금 재훈 씨가 말한 게 덧붙여서 말해줄게요. 어디서 봤는지 이제 잊어버렸는데 교양이란 무언가를 갖다가 내가 배운 결과물이나 획득한 그 대상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내가 얻기 위한 과정에서 길러지는 역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교양이란. 네. 근데 교육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역량인 거죠. 역량. 어떤 걸 갖다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야 돼. 만약에 A라는 답을 구해야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 내가 만약에 뭐 A라는 지역을 갖다가 여행을 해야 돼. 가는 길은 엄청 많아요. 근데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거란 말이죠. 그 순간순간에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고 내가 산 그걸 갖다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야 사람은 A가 아닌 B, C, D라는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역량이. 근데 A만 그냥 가져다 줘버리면 이 사람은 B와 C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현대사회는 아주 급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바뀌어.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도 지식이 유통기한이 대학에서 배우는 게 채 4년이 되지가 않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는 거지. 거기 필요한 지식만 지금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해서 그거는 결국 우리가 졸업할 때 돼서는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저는 이걸 무조건해서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인문학을 정의해보자면 사람에 관련된 그냥 학문이에요. 사람과 관련된 건 모든 것이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나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한 의사소통 능력, 자기 이해 능력, 공감 능력, 뭐 갈등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 이러한 능력적인 역량을 포함하는 힘을 갖다가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교육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까 뭐 읽기 쓰기 산수 능력이 중점적으로 교육됐다. 맞아요. 전 이것들을 갖다가 의무 교육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의무 교육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자 비판적인 지식인 비판적인 사람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가만히 냅두면 비판적이에요. 기득권층이 밑에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으려는 이유는 아는 만큼 머리가 굵어지면 대들거든. 우리가 어릴 때 대들지 않아요. 뭔가 슬슬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나간 세계 속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좀 다르던데 이거? 혹은 틀리던데라는 게 생겨요 자꾸.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예요. 근데 못 배워버리면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함정이야. 근데 대신에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될 거, 의무교육으로서 배워야 될 건 비판적인 사고를 배우는 거지 무조건 결과지향점이 되는 그 지식이나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량을 배워야 한다.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네. 진우는 말을 별로 안 할 거예요 이번엔? 들어보는 입장에. 뭐 의견을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전 가장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정부 주도라는 단어가 전 궁금한데, 그러니까 정부 주도라는 건 아무튼 하나의 주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공익을 위한 거고 모두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을 하는 게 정부잖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게 존재를 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무 교육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존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해보면 좋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정말 회의적으로 간다면 이런 사고마저도 선택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가 궁금을 하고, 또 이제 저의 문득 요즘 드는 생각은 기존에 이러한 공교육이 나름 먹혔던 이유는 그 정부랑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 힘이 셌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창의적이지 않아도 차기적인 몇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다 보면은 먹고 살 수는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보니까 정부든 간에 대기업이든 간에
다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정부 대기업도 작아지고 정부도 점점 더 자기 역할을 줄이려고 하고, 왜냐면 자기네들도 이제 이 급변한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겠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존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 주도인 게 딱 여기에서 제일 많이 공감을 하는데, 아이가 가진 다양한 성장 가능성, 이게 결국 현대 사회에서의 경쟁력이 될 텐데, 이 획일화된 구조, 이게 좋다 나쁜다는 게 아니라 획일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 주도라는 거 하나 주체니까 구조가 지탱할 수 없다는 관점, 여기에 저는 좀 공감이 돼서 그 정도. 네. 저는 일단 이거 진노 질문이랑 그 재윤이가 시작했던 질문 두 개에 다 먼저 답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문학이랑 제 전공인 경제학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 전공인 경제학은 그러니까 아주 수학적인 완전 관련 쓰면 경제학에 배우는 거 있어요. 경제학이 비전으로서의 경제학이 있고 도구로서의 경제학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도구로서의 경제학을 주로 배워요. 그건 뭐냐면 그대로 경제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그대로 정부 관처나 심지어 금융계 가서 그대로 그 수학 계산기 돌리면 돼요. 내가 인간 계산기 똑같아요. 그대로 이용해서 그 수치 보고 내가 파악해서 아 이거 이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이 왜 중요해지냐면 이제 그 답을 누구도 못 내려요. 위에서는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죠. 도구를 네가 도구로 계속 계산기 인간 계산기에서 여러 번 돌리다 보면 네가 어느 순간은 이제 네가 스스로 답을 내려주시기 마련인데, 인문학 안 배우고 도구만 배운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제 사장 되고 부장 되고 끝내 사장까지 돼서 뭘 얻겠어요. 경제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구인데 그 도구를 돌리기 위해서 내용물이 있어요. 내용물은 절대로 경제학에서 얻기 힘들어요. 그 내용물이 인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설명해 줄게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교육대의 가치가 뭐냐면, 이 지금 있잖아요. 경제학은 그거예요. 기존 산업사회 알죠? 여기서 말했던 거 뭐랄까 노래하기, 일기, 글쓰기 이런 거랑 다름없다고 봐요. 그냥 현대사회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 대기업이나 정부들이 이제 사람들 써먹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도구. 살아남기 위한 도구.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써먹기 위한 도구. 그다음에 그 개인의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라면, 이제 스스로 답을 내리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날 보고서 그런 거지? 그냥 다 적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인문학이란 게 저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 수업 때 쌤이 인문학을 정의내리라 하셨어요. 되게 뜬금없었죠. 근데 해보세요. 저가 내린 인문학은 유일하게 학문에서 내가 있는 학문. 사회학은 나 빼야 돼요. 사회학의 제일 원칙은 물론 그러니까 사회학의 제일 원칙은 사회학을 할 때는 날 빼야 돼요. 사회학은 내가 없어야 돼요. 과학은 내가 없어야 돼요. 나를 빼는 거죠. 근데 인문학은 내가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인문학에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도 필요해요. 나를 빼야 될 필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과학 하기 전에 인문학이 있어야 되고, 사회과학 한 뒤에 결과물에서도 인문학을 써야 된다고요. 사회과학 하기 전에 인문학이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이게 그 답을 내리는 하나의 도구라고 치죠. 메터드를 치면은 그 답을 여기서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 사회에 기여하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죠. 어느 게 과연 나와 사회를 위한 것인가, 나와 우리를 위한 나와 우리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내린 답이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내린 답을 나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도 인문학이 있어요, 뒤에도 인문학이 있어야 돼요. 기존 사회에서는 도구만 있으면 돼요. 이거 두 개를 누가 정부나 대기업에도 상관없었거든. 이제 21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둘 다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사회가 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사회 살아남기 교육대의 가치는, 사실 저는 내용적 측면, 지금 우리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주입식 교육 같은 거, 저는 거의 이제 쓸모없다고 봐요. 차라리 저는 모든 그걸 선택으로 돌리고, 아까 이분 광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 생각하는 방법,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소유하고 수용한 그 비판적 사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그것만 기르고 그 방법론만 길어주면은 상관없다고 봐요. 네, 제 의견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무교육이 그것까지는 있어야 된다 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의무교육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의무교육은 모두에게 주식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담한 건, 지금 그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디서 하냐면요, 100만 원에 300만 원 넣는 학원에서 해요. 전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영화를, 그러니까 민간에 맡기는 거 있잖아요. 민간에 맡기는 필요한지가 뭐냐면, 그런 정도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사람들 사실 얼마 있지 않죠. 사회에 얼마 있지 않죠. 그러면 그 얼마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걸 가르치고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소수야. 그럼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거기서 그 사람 간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의무교육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게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그러면 정부가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사실 그 생각을 해요. 정부가 돈만 주면 된다. 학원비를 주는 거죠. 학원비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처럼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죠. 약간 같은 의견이에요. 제가 말했던 거 똑같이 아까 하신 건데 그런 역량을 기른다는 건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치면은 교육을 받냐 안 받냐는 건 뭐 역량을 기른다 이런 것들은 이 출발선에 다 같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애초에 왜냐면 지금 이런 교육을 안 받아버리면 아까 말한 핵심 역량을 안 길러버리면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게 함정인 거지. 그리고 누군가는 애초에 이 출발선 가봤자 뭐해? 라는 게 생겨버려. 근데 그런 사람 다 도태된단 말이야 자꾸. 그게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을 기르는 교육은 이까지는 올 수 있게끔 말하고 쓰고 읽고 비판하는 사고들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교육을 한다 이거지. 근데 그런 교육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으로 나머지는 다 대체되는 거니까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는 의무적으로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걸 갖다가 정말로 중립적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담교사랄지 진로교사랄지 뭐 그런 교사 그런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거고 딱 그 정도로만 이제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 정도의 의무교육 그 정도의 교육만. 사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교육 회의론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걸 학원에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회 분위기 이렇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회에서 지배층들은 그건 전혀 쓰잘데기 없는 교육이라고 홍보를 할 거예요. 그렇지. 그게 저는 사실 두려워요. 어느 게 쓰잘데기 없는 교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회에 필요한 교육이에요. 근데 사회에 필요한 게 사회에 모두 필요한 교육인데 사회는 정말 사회는 불가피하게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비판적 사고를 누르면 사실 부의 불을 누르는데 좀 더 선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모두 민간에 풀어버린다면 돈 많이 가지고 언론을 밑에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론을 어떻게 인지를 할까요? 이건 사실 필요 없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취업 교육에 우선을 하겠죠. 그러면 그냥 체제 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비판적 사고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지배층 가서 비판적 사고를 해서 자기들이 아이디를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이 고부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 고부 가치의 아주 조그만 부분을 이 사람들이 먹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좀 두려워요. 이 사람들이 고부 가치를 만들어내요. 100, 90. 100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만들었을 때 90%의 사람을 고부 가치 가져서 만들어내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90%를 만들 만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90%의 사람들이 이건 필요 없는 교육이라고 이걸 선점을 해버리거든. 물론 지금의 의무교육과 공교육은 그냥 이 사람들의 의견이 그대로 공교육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공교육도 사실 회의적이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교육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뭐 동기를 일으키든 뭐 그건 상관없이 사회적 인식 개선이든 평화적 사회 인식이든 본건이 상관없이 이 사람들도 이걸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모두가 할 수 있게. 모두가 해야 된다고는 모르겠어. 모두가 해야 된다고는 사실 나도 그건 사실 의문인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하게. 근데 이걸 민간에 풀어버리면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건 필요 없는 교육이다 하고 이 사람들이 선점해버리겠죠. 그런 걱정이 난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이랑 의무교육을 지지를 해요. 이런 게 네. 효과를 발휘하는 게 그때 제가 월쇼리스 경험반 희망의 인문학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언론 기자였던 그 양반이 언론 기자였나? 아무튼 그 양반이 이제 재소자들을 만났어요. 너희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만 거기 갇혀있던 여자아이가 무슨 말을 했게요? 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인문학적인 그런 자유가 필요하다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남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흑인 비민가에 자라가면서 우리 한 번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배우지 못했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 사람이 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다 비판적 사고 다 창의적 사고 할 것 같죠. 절대 못해요. 그것 또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각하는 두뇌의 근육을 길러줘야지만 그게 항상성이 생겨서 결국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사람 안 커요. 뭐 흔히들 예로 공교육만 한다고 해서 비판적이라고 해서 뭐 아인슈타인이 뭐 누구니 뭐 어디 안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그것들은 홈스쿨링이 너무 잘 됐어. 그런 교육이 다 됐으니까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냅둬버리면 그거는 로빈슨 크루소지 아니 그냥 우리가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돼. 그 양반도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건 기존에 알고 있던 게 많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아무튼 그런 클레멘트 코스가 잘 돼가지고 사회적 반항을 일으켰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성프란시스 대학인가 그런 식으로 노숙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교육을 시켜요. 막.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하다가도 차츰차츰 사람이 갱생이 되어가는 거야. 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삶을 한번 누려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자꾸 생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자꾸 뭔가 바뀌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기득권층은 밑에 사람들이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않거든. 사실 똑똑해진다는 건 뭐 별 다른 거 없어요. 비판적 사고인 거야.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틀렸어라고 주체성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거. 사람들은 그거 불편해하거든. 내가 하자 했을 때 다 따라오는 걸 원하지 누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각자 목소리 내는 걸 좋아하겠어. 근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거든. 하지만 이런 사회일수록 더 필요한 건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걸 길러주는 게 공교육이라면 대찬성이고 의무교육이라면 완전 최고지. 요즘 독서교육, 토론교육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사교육 받을 게 돈이 얼마인데 진짜 수십 수백까지 되던데 이런 교육들만 하는 거. 그러니까 걔네가 더 좋은 대학 가고 또 더 낫게 되고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자꾸 걔네가 그게 열받아서 분동 터져 심술보가 지금 나서 미치겠는데 진짜. 우리가 해보자 이거야. 지는 뭐 다른 생각이라든가. 방금 말했던 이제 그 사회의 담론이라고 할까요? 네, 담론 형성에 대해서 막 치는 것은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되게 좋았고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던 거는 현대사회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조중동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갔어요. 일단은 네 들어보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라 그 보이기에 그 개인들의 목소리가 커질 방법이 더 쉬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기 좀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페이스북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런 것을 보면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득권이 과연 기득권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그 비판적 사고력이란 이런 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길러져야 된다는 거는 그것은 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인가, 가정이나 지역에서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두 번째 제가 말할 때첫 번째는 먼저 말하세요. 두 번째 왜 정부가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보다는 그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그걸 깨어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잘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대학 나온 부모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걸 좀 더 잘 습득했다면 가르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더 잘 가르치겠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못 배워서 나도 모르는 애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나요? 나도 모르는데 안 돼. 이왕이면 그런 값싸고 질 좋은 것 선생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줄 수 있는 건 나라밖에 사실 없지. 정부밖에. 그 집에서 맡기기 위해서 집에서 엄마표 어디 성공했다는 거 그 양반들이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아진 거지. 사실 그냥 냅둬가지고 무조건 자생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의 부모나 주변 친구나 사람이 도움 없이 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그럼 잘된 사람이 있나요? 혹시 한 명이라도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 말해줘요. 한 명이라도. 근데 그것도 하려면 결국 집이 좀 잘 산다거나 집이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애초에 그거는. 근데 더 우리 같은 사람 많아. 우리가 부모가 됐어. 그럼 당연히 우리 이러한 삶을 가졌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좀 더 규정 잡힌 시각 갖게 하기 위해서 하겠지. 근데 아닌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알고 뭘 하냐 이거야. 근데 나라에서 애초에 그렇게 해줘버리면 부모들이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이런 점에서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주는 게 필요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학 왔으니까 거기서만 누리는 거야. 하필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못 가 누리는 건데 어디서 누리는데 못 누리잖아. 이거 다 같이 하자 이거야. 다 같이 하게 가장 힘쓰는 데는 어디? 정부. 다 같이 같은 교육 받았으면은 이런 걸로 자기가 행운이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 못하지 그렇게. 사실 대학을 다녔을 때 대학 대나무 숲이나 제 주변 친구들처럼 이렇게 대학 와서 정말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체험을 한 것 같다 그래요. 근데 내가 하는 말 그 모든 거를 다른 데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지. 그렇게 위해서 넌 이 대학 와라는 목표가 아니라 사실 그건 아주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는 공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내용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방법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방법. 그러니까
공교육 지금의 우리 공교육은 아직 사실 산업시대 교육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 치킨, 그러니까 우리 제 친구 우스키스라는 거 문과는 이제 치킨집 사장 되는 교육을 최종적으로 가르치는 평생교육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자기가 뭘 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냥 국영수를 배워서 대학 가는 거는 방법만 배웠잖아요. 이 길. 근데 이 길 말고 다른 길 찾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드릴 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공교육이. 그런 의미에서 공교육에만 찬성을 하죠 저는. 그게 이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만약에 민간에 풀어버릴 시 있는 자만 그걸 누릴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지금 대학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을 안 간 친구들이 제가 느꼈던 체험을 묵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큰 손해가 아닐까 하네요. 네. 큰 손해죠, 큰 손해. 좋은 친구. 일단 저 1학년 때 뭐 대회를 하나 나간 적 있었는데 교육 공교육의 정상화 이전에 교육의 정상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공교육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1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또 하면서 EBS 로지라는 선생님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로지를 알죠. 그 사람이 그 선생님께서 원래 비타에듀인가 그 사이트에 원래 있으셨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돈 정말 많이 버셨지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많은 사교육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존재해야 될 것은 교육 기회 평등이다. 교육의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점을 정말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할 때도 정말 고등학교를 와보니까 독서실 비용이 없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독서실 못 끊고 뭐 학교에서 10시까지 자습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정말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어요. 학원비는 뭐 당연히 생각도 못하고 보충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독서실비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 기회 평등이 정말 강조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인문학 교육도 강조를 하시고 뭐 비판적 사고도 강조를 하시고 그러지만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은 공교육밖에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뭐 학원에서 한다? 돈 없는 애들은 그걸 못 한다. 그러면은 그건 또 사회 불평등이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학교에서 쟤는 뭐 저 선생님들이 뭐 토론식 교육이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거를 정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의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영어를 하면서 이게 영어를 내가 스스로 가르쳐보고 그러면서 이게 영어구나, 이 문법은 여기서 써야 되는구나, 이 단어는 여기서 쓰면 되는구나, 여기는 뭐서 파생됐고 여기서 문화는 어떻게 파생됐고 내가 애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단어를 외움으로써 그런 거를 많이 얻었다라는 거를 얻었잖아요. 공교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사교에서 한다면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에서 한다면은 공교에서 누리지 못한 애들은 그러면 그거를 끝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육 기회 평등을 위해서라도 일단 공교육이 존재해야 된다고 봐요. 뭐 공산주의 같아서 전체에게 뭐 재산이 공정하게 분배돼야고 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면은 그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추가적으로 첨언하자면 자유학기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를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대로 가온 거거든요. 다 온 거죠. 그냥 1년에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그냥 재수생활을 한번 체험하게 해주는 건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뭐 지금 하고 계신 그게 뭐 미청이나 미청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실 중학교 때 중3 정도 중1, 2는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어요. 중3 정도의 중3과 중2와 중3 사이 자유학기제를 한번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런 방법 정말 다른 사람 존중하는 방법 하나만 배워도 엄청난 소득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똑같아요. 지금 자유학기제 난 진우가 얘기하는 이렇게 정부주도 교육 커리큘럼이 아니라 민간주도 교육 커리큘럼은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학원 가는 거랑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에서 민간에 풀어버리면 지금 사회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건 대학 입학증이니까 모두가 진우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민간에서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민간에서는 입시 교육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정부 주도에서 주입식인데,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강제인데 강제이긴 강제지만 강제인데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유학기제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보고 자유학기제도 완벽한 자유학기제보다는 그 시간에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고 단순히 국어를 배우고 단순히 뭐 과학을 배우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과학 그 배운 내용 가지고 내 의견과 내 다른 의견 하면서 내 의견을 씻고 다른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 그 방법
자세만 배워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이 비판적 사고고 이게 공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의 의견은 이렇게 생각해요. 진호.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인간의 아들 경우 입시 공부.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공교육이랑 사교육을 정의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교육 제대로 된 공교육의 정의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공공을 위한 교육이 공교육인 거고 사교육은 개인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냥 정말 개인을 생각해서 하는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쓰이지 않고 공교육은 이제 정부가 하는 교육을 공교육하고 사교육을 그 외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현재 사교육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교육이 결국 공교육을 위해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시 교육 말하는 것도 현재 공교육이 수능을 보고 내신을 보기 때문에 사교육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지 사교육이 그런 공부를 만들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했던 뭐 학원한테 돈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맥락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수능도 없는 사회도 없고 내신도 없는 사회인데 아마 대학 평준화도 대학 평준화가 그냥 그런 인식 자체가 아마 싹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그리고 이제 큰 싸움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 교육 기회 평등이냐 아니면 그럼으로써 생길 수 있는 획일성에 대한 우려인가 이 큰 두 개의 싸움에서 무엇의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의 싸움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교육 기회 평등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의무교육을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반대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IT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지구촌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즉 가정차, 지역차를 극복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이런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한 사례지만 뭐 빈민촌에다가 컴퓨터 한 대를 놔뒀더니 거기에 그리고 무슨 생리학적 지식이 영어로 적혀 있는 곳을 아프리카어로 빈민촌에 놔뒀더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만 만지고 있다가 1년 후에 오니까 영어를 할 줄 알고 그걸 할 줄 알았대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한 대는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라던가 그러니까 즉 가정차나 지역차가 IT로 극복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또 이제 획일성에 대해서 좀 더 옹호를 해보자면 심지어 국어라는 언어도 국어를 배우는 건 당연히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은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언어로 말해도 실시간으로 번역이 될 거 아니에요? 이어폰 같은 거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국어라는 언어를 봤을 때 높임법 이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사상이 주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유효한 비판거리 아닌가 이런 거 던져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이 안 좋은 면이 있다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뭐 경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미디어학 수업을 들으면 모든 지금의 미디어나 언론은 체제 유지를 위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제가 생각해볼게요. 저 같은 애가 여기 핸드폰에 있는 거랑 이거 굉장히 위험한 예일 수 있지만 저 같은 애가 핸드폰에 있는 거랑 시골의 고등학교나 시골의 중학교 다니는 친구가 핸드폰에 있는 거랑 봤을 때 과연 둘 중에서 어느 데가 게임이 많을까요? 게임. 아 대학에서? 아니요, 네, 아니 대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친구랑 저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애랑 어느 게 사실 더 교육적이고 더 이런 비판적 이런 더 자료를 위한 걸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개인 차일 것 같아요. 개인 차일 것 같아요. 시골 오히려 저는 얼마 전에 시골 학교를 가봤는데 공교육학교가 대안학교였는데 네. 오히려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도 봤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강남에 있는 그냥 교육열 높은 곳에 있는 아이들과 그냥 집안에서 별로 교육열 높지 않은 그냥 내가 있는 곳 그런 것들 둘 사이에서 누가 어느 정도 교육적 기회 체험이 더 많을까 네. 이런 기회 다 있다고 했을 네, 때도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누릴까요? 후자. 후자? 그 교육을 정리하는 걸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입시 공부를 하는 걸 교육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후자. 그럼 뭘 갖다 교육으로 보고 또 교육이 쌓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서 확실히 정리할게요. 이제부터 공교육은 입시를 위한 교육이고 사교육은 그 입시를 위해서 이 공교육이 입시잖아요. 입시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공교육과 사교육은 입시를 위한 교육이에요. 둘 다.
근데 이 공교육은 국가가 해주는 입시교육 교육이고 사교육은 그걸로 부족해서 하는 사교육이고 지금 진우가 말하는 공공명은 개인을 위한 교육이죠. 그거는 개인 교육, 국가 교육이라 정의를 따로 내릴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진우가 말하는 거는 후자는 국가 교육이나 개인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부의 차이는 공교육과 사교육 차이에서는 클 수도 있지만 국가 교육과 개인 교육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국가 교육은 개인 교육 그 어떤 점? 국가 교육과 개인 교육, 진우가 생각한 공교육. 그러니까 국가는 이제 위기교육이라 할게요. 위기지학을 하는 위기지학, 거죠. 위기지학, 위기교육, 위기교육. 위기교육. 그러니까 위기교육, 공교육 차이가 있는 거죠. 진우 생각은 이제 부의 차이는 위기지학 교육, 위기지학 공부를 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는 아마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학생들과 지방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입시교육을 하는 사람들과 치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방에 있는 사람이 크게 입시교육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학 그런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주변에 학원이 없네 이런 학생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되게 게임이 많겠죠. 나고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거라기보다는 난 그냥 지금 뭐 토끼랑 그런 게 좋은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또 오히려 제가 말하는 위기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저는 완전히 지금 다른 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 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간에 토끼를 노는 게 좋은데라는 건 교육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지가 좋아하는 그냥 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적인 활동이에요. 그게 그걸 갖다가 교육적 활동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하는 것도 그게 교육인 거지 그 자체로 입시교육에 다른 나머지 활동한다고 해서 모든 게 교육적 체험이 되진 않아요. 그게 그것들을 갖다가 각자 겪은 경험들을 교육적 체험 활동으로 의미 있게끔 바꿔주는 게 이게 교육인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사람이 또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주변의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지방에 그냥 있으면 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대학을 오거나 더 나은 어떤 그런 걸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물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놀았고 내가 했던 활동들은 나를 위기지학을 위한 나는 교육이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이거는 위기지학이야 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줄게요. 강남에 있는 교육이랑 얘랑 둘 다 위기지학 교육 못해요. 강남은 입시교육 그냥 바쁘고 얘는 입시교육 하려는데 입시교육도 안 돼 뭐도 아니야. 대학 가서 위기지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그렇다면 얘는 대학 못 가죠. 얘는 대학 가죠. 우리가 교육을 정리했을 때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도구를 발명을 했는데 그게 너무 사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자기 죽어가니까 누군가한테 알려줬었다. 그게 최초의 교육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즉 교육이랑 사실 위기지학이랑은 사실 그러니까 교육이 위기지학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위기지학은 교육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까지는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내가 알고 있어서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게 교육이라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한 논인지 모르겠어. 이 조건들이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차이를 만들지. 물론 저도 지금 머리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리고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또 비판적 사고력이란 좋은 것인가로 약간 의심을 해보고 싶은 게 전 지금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하는 건데 비판적 사고력 똑똑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네,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비판적 사고력을 하는 게 좋은 거라고 확실할 수 있는가? 즉 정말 자연 상태, 인간이 없는 상태, 즉 정말 인간도 동물처럼 살았던 시대랑 현대 시대 중에 뭐가 나을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그때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비판적 사고력을 안 하는, 비교적 안 하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삶은 또 그게 더 나쁘고 좋을 거라고 판단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게 더 우열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지향하기도 해요. 그건 이미 다른 건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요즘에 흔히들 하는 착각 그거야.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높다.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언론에서 뿌려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진우 생각은 약간 그걸 따가 지금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제 생각은 뭐냐면 비판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도 비판적 사고인데. 그러니까 지금 비판적 사고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하는 게 이런 학회 같은 데서는 합의를 이루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모든 필요 없어. 모든 세미나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돌아와요. 내 걸 던지고 다시 내 머리로 넣는 작업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른 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주의와 해이주의를 갖다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진우 씨가 이야기한 거, 진우 친구가 이야기한 건 이게 좀 더 의심스러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거 자꾸 자기 확신과 자기 답을 얻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예요, 애초에. 저는 비판적 사고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문제인 거야. 봐봐. 비판적 사고가 있죠. 그거는 왜 생기냐면 사람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선택권이 주어진 선택과 경험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 사람은 비판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이게 내 세상의 전부거든. 그러면 가치 판단이 아예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옛날의 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불행한가? 안 불행할 수가 있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왜냐?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게 전부냐 이거야. 앞으로 살아갈 사회도 그게 전부냐 이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게 함정이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살아갈 때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한테 과연 비판 사고가 필요 없느냐? 비판이 안 생기느냐? 혹은 가치 판단이 안 생기느냐? 당연히 개인의 가치 판단과 개인의 사고와 개인의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위기작이 뭐니까 자기가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즉슨 내가 남들과 다를 수 있음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꼭 같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용기를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의 출발점인데 이것 또한 좋은 점인가? 위기작이 내가 나로서 설 수 있는 것. 이게 위기제약이라면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 최초의 시도가 바로 비판적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면 극단의 현대사에서 다양성, 창의성, 의가소통, 공간을 중요시하면서 기존 정부 주도 교육 컬럼에 비판을 쓰는 거다. 기존 정부 주도 교육 컬럼에 비판을 쓰는 누구 있는데 지금 기존 정부 주도라면 당연해요. 주임만 하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금 말한 게 지금 여기 진우의 말이 뭐냐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미 전제를 내렸어요.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런 여기에- 이게 좋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위에 지금 있었던 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토론이 이제 슬슬 끝나서 우리가 살살 정리하고 이제 뒷부리 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달라져요. 아예 이게 좋아 꼭 다양성, 창의성, 이사적 공간이 있어야 돼처럼 지금처럼 돌아가면은 그럼 진짜 비판을 사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달라지. 지금 만약에 우리가 토의를 때 현대 사회는 다양성, 창의성, 의사소통, 공감 능력이 요구시 되는 사회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에 당연히 동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곧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거죠.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데 전제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거야.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정부냐 민간이냐? 그렇지.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자꾸 이게 맞나요 아니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해버리면 논의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버리면. 오늘은 일단 지금 내가 보기에 45분 동안은 지금 되게 잘했고 마지막에 이제 전제 자체를 건드린 거는 이제 나중에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당연히 여기서 합의를 내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그거예요. 어차피 자기 생각 씻는 거예요. 생각을 씻는 게 항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요것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에서 나왔을 때 내가 오늘 생각한 게 1에서 나온 거는 그거예요. 위에서 나온 다양성, 창의성, 의사소통, 공감력. 이걸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는 게 전제고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토론했던 그거예요. 과연 이 비판적 사고 능력과 다양성, 창의성, 의사소통, 공감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민영, 공영.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오늘 통일을 했고 이제 디프리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공공이 위험해요. 왜냐면 정부라는 거 정부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당연히 비판적 사고만을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비판적 사고와 함께 은연중에 비판적 사고를 막을 수도 있겠죠. 세뇌시키는 내용을 주입시킬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권위주의. 비공식적인 권위주의. 이거 굉장히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민영이면은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좋은 얘기잖아. 자유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지만 사실상은 불평등한 자유일 수도 있고. 이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장벽에 걸칠 수 있는 거죠. 300만 원 이상부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게 더 우려가 될 수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 광호 씨랑 저 같은 경우는 전자보다는 후자, 돈 때문에 민영으로 발생하실 돈이나 어떻게 보면 권력 때문에 그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이게 장벽이 생기는 건데 우려 때문에 이제 구경을 지지하는 거고. 친구는 그런 거 같은데? 진우가 뭐 마찬가지. 재윤이랑 만약 진우 같은 경우 이제 구경에서 이제 이름 지금까지 사실 자행돼 왔어요. 구경 공구협은 지금까지 국정화 교과서만 봐도 은연중에 자행됐던 그 비판과 사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답을 내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게 되든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지향하는 거 다 목적은 순수하잖아요. 다들 비판 사고 이런 거니까 어느 거든 자기가 추구하는 방법을 좋게 찾았으면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일단은 되게 급하게 끝냈지만 50분 딱 잘 끝낸 거 아니에요? 네. 학회를 이렇게 디프리에 이어가지고 더 중요한 음식을 빨리 정해요. 마치도록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나가서 배고프죠? 나가서 얘기를 하면 뭐 할까요 일단? 우리 지금 비 와서 일단은 여기 나갑시다. 로비로 가서